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회사에 열심히 하고 있고 와이프가 2박 3일 출장 가서 지금 회사 일하고 육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심리검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생기셔가지고 개인 상담도 진행하면서 저는 오늘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특성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 그리고 등교 거부나 분리 불안이나 그거 외에도 이제 학교 등교 거부의 원인이 되는 뭐 학교 공포증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네. 다양한 학년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까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린이집 7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저기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치원에 다니다가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첫째 아이도 네. 내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5살까지는 어린이집 다니고 6살 때부터 유치원 입학해서 2년 다니고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죠. 네, 그리고 저도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요 주제를 좀 나누면 오빠하고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비 부모로서 네, 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 유치원에서 혹시 이제 입학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나 가정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아직 네, 없으세요? 아직은 뭐 아무것도 네, 없어요. 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뭘 하고 있진 않아요. 네, 특별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이제 패드 켜놓고 하는 학습지 네, 그거 하나 하고 있죠. 네, 한글이랑 덧셈 뺄셈 정도 네, 하고 있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치원 선생님께서 확진이 되셔가지고 그 순회 교사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투입되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존의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되게 허용적으로 대해주시고 아이 입장에서 그 상황을 되게 융통성 있게 많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내년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현인데 현이의 이런 행동은 허용되기 어려운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용되기 어렵다는 게 예를 들면 교실을 뛰어다닌다거나 교실 안에 뛰어다니는 것, 그리고 갑자기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물이 마시고 싶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면 시간이 꼭 정해서 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엄마 오셨네 이제 준비하고 갈 준비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어 하고 그 시간 딱 되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학교를 적응하기 위해서 현이의 이런 행동은 좀 교정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순간 좀 우리 아이가 좀 너무 규칙이나 이런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근데 선생님께서 이게 문제 행동으로 인식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그 고민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최근에 7월 달에. 근데 저도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본 적도 유치원 다니다가 당연히 그 다음 단계 초등학교 가는 거 그 다음 단계 중학교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얘기를 들었고 나서는 물론 이제 사회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라는 정말 그게 필요한가? 라는 물음표가 하나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그 화장실을 가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고 아이들은 걸어다니기보다는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거기에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얘기는 사실은 일단 쉽게 동의는 안 되고 잘 정말 그게 필요한 건가? 근데 초등학교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요즘엔 그냥 손들고 갑니다 하면 가나? 가지 않나요? 유치원도 다 가거든요.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약간의 이미 유치원에서 약간 학습된 게 있어서 또 참아야 될 때는 또 참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하는데 굳이 지금부터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 걸 개입해서 그걸 주입시켜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꼭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생님의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선생님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부모로서는 그게 주입해야 되는 건가? 자연스럽게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배워갈 수 있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들러가 말하길 5살까지의 고정된 행동 패턴이나 그 대처 방법을 이미 아이들은 다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기 시작한대요. 이미 거의 완성됐다고 5살에 완성됐다고 아들러는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양육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아들러는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 아이가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키우진 않지만 적절하게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게 키우려면 어떤 태도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뛰어다닌다,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다 라고 나타난 현상에도 분명히 집중해야 되지만 그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 그럼 왜 그렇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사고방식이라든지 대처 행동이라든지 패턴이 형성되기까지의 것들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 그 유아기를 잘 지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아이들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그 삐아제 같은 경우는 만 6세에서 7세가 되면 두뇌가 발달해가지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제 시간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제 등교 몇 시까지 이렇게 등교 시간이 있잖아요. 하고 점심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자기가 너무 힘들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하고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요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잘 다니려면 사실 그 이전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개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답이고 근데 그 말이 이게 뭐랄까 너무 범위가 넓은 얘기인 거야. 어떻게 잘 양육을 해야 되고 보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지 아이들은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모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즉시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시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요구를 하면 즉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내가 배고파요라고 하면서 응애응애 오는데 계속해서 우유를 주지 않고 줬을 때 그 불만족과 결핍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즉시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런 것도 그런 게 해당되나? 아이가 뭐를 막 먹고 싶은데 그냥 돈만 주면서 나가서 사 먹어. 이런 건 즉시성이 없는 건가? 그렇죠. 왜냐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렇지. 한국 사회는 뭐 일반성이나 즉시성을, 특히 즉시성은 가지기 어려운 경제 구조가 돼 있지. 지금 이미 엄마 아빠들은 직장에서 많이 지쳐 있고 집에 들어와서 아까 유치원 선생님처럼 아이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빨리 씻기고 먹이고 씻기고 잠깐 놀았다가 재워서 평온한 나의 시간을 다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 해결을.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양질의 양육이라면 엄마 나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재료를 사와서 요리를 해볼까? 아니면 집에 있는 거로 우리 같이 요리를 해볼까? 가 원래는 이루어져야지 아이한테 긍정적인 양육이 되는데 지금은 전화하죠. 배달. 그냥 엄마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함께하지 않고 아빠가 함께하지 않고 그냥 전화해서 간단하게 돈으로 해결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죠. 배가 고프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뭘 해먹는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제가 만났던 청소년 중에 제일 너의 가치관, 인생 순위 중에 1번은 분이 했을 때 제가 10년 동안 변함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1번이 뭐니? 돈이요. 뭐 사랑, 관심 이런 거 하나서 돈이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죠. 네, 실제로 직접 경험한 거죠. 돈이 있으면 자기가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아이들 관심도 모여서 왜냐면 내가 돈을 쓰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나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이제 최우선 가치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돈으로 양질의 양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고 그래서 돈을 벌어와서 그 포기한 그 일정 부분을 내가 돈으로 메꿔주려고 하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사회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일을 안 하셔서 어머니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러면서도 삐뚤어지는 친구들이 좀 적었죠. 근데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엇나가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죠. 오히려 아까 말했던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엄마가 떨어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린이집을 가는 시기가 그러니까 보통의 가정하고는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늦었죠. 네. 4세 후반쯤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한 네. 1년 정도? 뭐 많게는 2년 정도 늦게 간 거지? 네네. 그렇게 가기 시작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하고 이제 떨어지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이가. 그 처음에 어린이집 등원하는 거 해보셨겠지만 처음에는 1시간 아이가 잘 놀면 2시간, 2시간 잘 적응하는 것 같으면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제 하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괜찮은 것 같다, 적응을 잘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낮잠을 자고 그리고 바로 데리고 가는 그 시기가 조금 있고 그 시기 좀 지나가면 낮잠 자고 간식 먹고 그리고 이제 다들 가는 한 3시 반에서 4시 네네 그렇게 이제 하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적응 시스템이. 그래서 보통 많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셨던 거는 한 2주 정도, 많이 걸리면 한 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한 달은 꼭 채웠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달을 꼭 채우고 나서도 저하고 떨어지는 걸 너무 힘들어했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어머니 이제 오지 마셔라. 네, 입구에서 아이를 딱 냉정하게 들어보내셔야지 이게 헤어지는 시간이 길수록 아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니까 밤에 12시, 1시 저희는 이제 8시면 취침을 하는데 보통 11시, 12시, 1시 요 텀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나 어린이집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면 안 되냐고 하고 다시 잠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억은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는 가야 되는 곳이야. 다른 친구들도 가고 있고 가야 되는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면서도 이게 지금 과연 맞는 건가? 네. 그리고 그게 한 달이 넘어가 버리니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집에서 아이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어 라고 하면 그러면 잠시 좀 고민하고 어린이집 보내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양육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지금 있는 엄마 아빠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직성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면은 어릴 때부터 가서 사회성도 배우고 아까 말했던 초등학교 가려면 1년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단체 생활도 배우고 여기서 서로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 한다면 잠시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중단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맞벌이를 해서 그럼 육아휴직 쓰면 되지 않아? 육아휴직 아직도 쓰기 어려운 사회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아이를 집에서 계속해서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엄마의 상황이 일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고 왔는데 내 앞으로의 그 육아휴직이 어디까지 보장이 될까? 육아휴직을 하다가 정말 그만둬야 되게 되면 그 다음 나는 경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고 계속해서 조급함이 남아있는데 그 아이를 잘 돌본다? 그 아이한테만 오롯이 집중해서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책 쓰신 분들만 봐도 나는 나를 포기하고 이 아이를 해서 이런 육아서적이 나오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특기성을 좀 채워주는 양육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실현하는 사람도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진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이런 책인가 읽었는데 정말 다 그만두고 아이 셋을 데리고 시골로 아예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제 외지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엄마는 아이 양육에만 신경 쓰고 이제 이렇게 한 집에 책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누구나 다 아이들의 직기성을 채워주고 그런 양육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치료하느냐고 또는 대처하느냐고 더 많은 사람의 노력과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어쨌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주 작은 사례로는 저희 둘째가 이제 10시쯤에 저는 취침을 시키거든요. 그 전까지는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둘째가 10시가 넘어도 계속 책을 읽어달라면서 때를 써요. 이게 진짜 책을 읽고 싶은 건 아니고 자기 싫은 거죠. 그래서 둘째만 제가 온전히 케어할 수 있으면 좀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아이를 또 케어하고 하면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첫째를 등원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얘 때문에 첫째도 같이 못 자는 상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둘째의 즉시성을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듯이 자는 척을 해요. 그러면 둘째가 칭얼거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죠. 그럼 끝났다. 육퇴. 이렇게 되는 건데 첫째는 그래도 좀 컸다고 빨리 잠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잠 드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빠의 사정을 아니까 엄마의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해 주면서 자라줘 주는 것 같은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이 아닌가.